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교재 130페이지에는 종합소득공제라는 타이틀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종합소득공제. 지난번에 그 실기로 연습하셨던 그 연말정산할 때 그 모양 포맷을 갖다가, 즉 신고서죠. 신고서 모양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이 익숙하게 잘 봐두셔야지만이 TET 그 자격시험 보러 가셨을 때 거기 항목 어디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는 걸 미리 알아서 거기다 입력하고 그다음에 시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찾다가 시간 다 가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내용 어렵냐고요? 내용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입력해야 될 그 화면의 칸들, 그다음에 구분, 내용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 입력할 칸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그러는데, 그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큰 틀을 잘 먼저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칸들을 갖다가 실기 연습할 때 적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일단 여기 타이틀이 종합소득공제라고 했으니까 종합소득공제, 말 그대로 지금 공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대로 한번 써본다면, 우선 여러분이 지난 시간까지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다 그랬죠. 아까 우리 미지씨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가 있는데, 이 종합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해야 하는 항목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항목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었냐면 비과세 항목하고 분리과세 항목을 갖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분리과세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하고, 그 다음에 나온 금액을 우린 총 수익금액이라는 용어로 불렀단 말이죠. 총 수익금액.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게 급여로, 여러분들은 종합소득에서도 지금 TAT 2급 파트는 근로소득을 갖다 주로 얘기한다 그랬었단 말이죠. 왜? 직원들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걸 갖다 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로소득에서는 이 총 수익금액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냐면 총급여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갖다가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라고 해드렸었죠. 지금 이것도 제가 아마 얘기해드리는 게 지금 세 번 넘게 지금 설명을 해드려서 용어들이 조금 익숙해지시긴 할 텐데, 지금 근로소득 금액을 갖다가 교재에서는 지금 한 가지 소득이 아니라 지금 이 서식 자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쓰는 서식이에요. 그 중에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이 서식을 갖다가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근로라는 용어 대신에 종합소득이라고 교재에서는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에 대해서 공제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과세표준, 여기 과세표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등등등 나온다고 쭉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과세표준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 근로소득 공제를 갖다가 지금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우리 실무 프로그램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제가 실무 프로그램을 보여드리고서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신고서의 큰 구분부터 한번 기억해 놓으시라고 제가 예를 이렇게 나눠 드릴게요. 지난번에 실무에서 입력하실 때 말이죠, 여러분들은 왼쪽에다가도 입력했었고 오른쪽에다가도 이런저런 자료를 입력했었는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표는 최초 총급여라고 하는 항목, 총급여부터 시작을 해요. 총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하고, 그 다음에 소득 공제들을 갖다가 인적 공제 뭐 등등 공제해서 순서대로 계속 나와 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여기 뭐 공제를 갖다가 본다면 여기부터 써놓고요.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다 소득공제를 해준다 그랬었어요. 왼쪽 편에 있는 것들은 소득공제 항목들이고요. 오른쪽 편에 있는 것들은 다 세액공제 항목들이라는 거. 다음 중에서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런 것 정도는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말 그대로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근로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공제를 갖다가 해주고요. 그럼 근로소득공제가 뭔데요?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교재에서 나와 있으니까. 근로소득공제 다음에 또 공제 항목이 뭐가 있냐면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는 이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요. 인적공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기본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한 사람당 연간 150만원씩 공제해 준 것을 우린 기본공제라고 불러요. 그렇게 얘기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공제가 있어요. 추가공제는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이 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로 경로우대공제라고 해서 여기 다 써드릴까요? 경로우대공제는 연간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경로우대공제는 만 70세에 대해서 100만원 연간.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가공제로서는요, 여기 장애인 공제가 있어요.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부모 공제 예주 소득공제에 해당되고요. 한부모 공제도 100만원이에요. 배우자가 없는 세대주일 경우. 그 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연간 50만원을 갖다가 공제해 준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이 인적공제는 구성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지만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애시당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추가공제는 받을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기본공제 대상자 아닌 사람이 경로우대공제 받을 수 있다 해놓고서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물어봐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용이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거나 주변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 여러분이 사업주를 할지라도 연말정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두면은 아주 유용한 지식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자격시험 위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익한 그 지식이니까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1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서 세 가지 요건 통과해야 된다 했었죠. 족보 요건, 나이 요건, 그 다음에 소득 요건 세 가지가 통과돼야지 부양가족들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를 갖다가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 1인당 기본공제 대상자는 150만원이 되어 라고 나와 있고, 공제 요건에 소득 여기 구분 족보, 제가 족보라고 얘기했던 거죠. 족보, 소득 요건, 나이 요건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옆에 다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녀자 공제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3천만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문제에서 자주 주어지니까 3천만원 이하인 사람들, 즉 소득 금액이 그닥 크지 않은 부녀자들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에는 보통 한부모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특히나 이렇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두 개가
다 적용될 경우 두 개 다 공제받지 못해요. 중복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세 부담 효과가 더 큰 부담을 갖다가 최소화할 수 있는 한부모 공제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주 1, 2, 3, 4, 5, 6번 나와 있는데 거기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따가 시간 드릴 때 잠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만, 아니죠. 요 내용 그만큼 중요하니까 일단 제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지금 131페이지에 있는 주 1부터 해서 지금 인적 공지에 대한 거요,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니까 지금 천천히 한번 정독해서 읽어봐 주세요. 자,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번에 보시게 되면 거기 소득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주 1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선 소득 요건이라는데, 여기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구분하기가 좀 많이 틀리는 부분이에요. 소득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 요건은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연간 여기 나오는 소득 금액 합계액이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면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소득 요건 따질 때만, 요거 따질 때만 우리가 분류과세 항목으로 얘기했던 퇴직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는 사업소득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사업소득 세 가지를 다 합산해서 소득요건을 갖다가 따진단 말이죠. 다른 데에서는 퇴직소득이라든지 양도소득, 얘는 분류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제외해요. 근데 어디에서만 유난히 소득요건 따질 때에는 퇴직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 다 합쳐서, 또는 각각의 금액 하나가 100만원이 아니라 합쳐서 100만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에서 퇴직소득금액이 90만원이 있었고요, 사업소득에서 50만원이 지금 소득이 있었어요. 1년 동안. 그럼 100만원 넘어가죠. 이 사람은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들 금액이 100만원인 줄 알고 따로따로 100만원? 아니요. 다 합쳐서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린 문제 중에 하나가 얘였었는데, 소득 요건을 따질 때만 분류과세 항목이었던 퇴직소득, 양도소득, 사업소득을 다 합친다는 거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요, 장애인인 경우에요. 장애인은 좀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추가공제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기본 다른 기본공제자 부양가족과 다른 내용은 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나이 요건이 있는데, 장애인한테는 나이 요건이 해당되지 않아요. 나이는 몇 살이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나이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장애인이면서도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소득이 있다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해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 3에 나와 있는 거요, 주거요건. 주거요건에서는 어떤 시험 문제가 많이 이렇게 예로 나오게 되느냐면, 지금 학교 또는 직업, 생계 여러 가지 이유로 주소지가 달라요. 주소지가 달라도 그건 다 인정해 준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또는 대구에서, 대전에서 여러 지역에 부양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런 주거 형평상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것들이라면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안 되는 경우가 해외 이민 갔을 경우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지금 해외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민가 있다? 이런 경우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계 비속인 자녀가 지금 유학 중이에요. 미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이런 경우에는 학업 때문에 갔기 때문에 학업 때문에 간 이유라면 외국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부양가족이며 기본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경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주 3 거기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요. 보통 며느리 그다음에 또는 사위 같은 경우에는 사위는 족보 요건에서 벌써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이런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해주겠대요. 어떤 경우요? 만약에 직계 비속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지금 같이 결혼한 배우자가 똑같이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 또한 장애인이라면 그 사위가 되었던 며느리가 되었던 장애인인 경우에는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떤 항목이 나오느냐면 여기 위탁아동에 대해서 나와요. 위탁아동은 여러분이 나중에 TAT 2급 자격시험 응시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들을 풀어보게 되면 위탁아동을 갖다가 위탁받은 날짜가 7월 5일날 아니 예를 들어 8월 5일날 여기 위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위탁아동을 지금 5개월 정도는 같이 지냈던 거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6개월이 넘어야 돼요. 위탁아동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위탁을 받았을 때 그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만약에 위탁아동을 10월 달에 데려왔어요. 그럼 된다?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배우실 때 알아두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으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애시당초. 그래서 지금 여기 교재 이론으로 나갈 때 지난번에는 주로 실기 위주로 입력하는 게 주였었다면 지금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제가 하나씩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천천히 잘 들어보고 이따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주 6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우린 제일 많이 접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라 그러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대부분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수첩이 있어요. 그걸 말하면 우리는 1번. 근데 장애인은 아닌데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면 3번. 장애인 취급해주겠다는 얘기죠. 왜? 비용, 치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소득공제를 갖다가 해줄 수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범위에 넣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나중에 어떤 시험을 보더라도 세무 2급 시험에서는 이 요건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건 인적공제에 대한 거는 이 정도까지로 하고 마무리를 짓게요. 그다음에 인적공제 바로 밑에 어떤 항목이 또 소득공제 항목이 있느냐 하면 여기 연금보험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거창해요.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연금보험에 대한 공제가 있어요. 연금보험 공제도 지금 여기 얘기하는 소득공제 중에 하나고요. 매달 월급을 받으면서 지금 월급 받을 때마다 국민연금 납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 그 연금인데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연금은요. 얘가 바로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공적연금이라고 되어 있고 공적연금은 여러분이 지난번 실기할 때 여기 5가지가 밑에 나와 있었단 말이죠. 물론 우리한테 대표적인 연금은 국민연금이에요. 우리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주로 다루었었는데 군인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5대 연금, 공적연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국민연금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따가 또 연금, 사적연금이 나올 텐데, 공적연금은 여기 소득공제에서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사적연금은 이따가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게 또 뭐가 있나 바로 밑에 봤더니, 우리 인전 실무에서나, 즉 여러분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자가 되면 기본적으로 제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신용카드 공제예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는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겠지만, 신용카드 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고 무조건 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 총 급여액의 25% 이상 쓴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 물론 이 신용카드 공제에게는요, 현금 영수증도 있고요, 우리가 봐왔던 대중교통수단 이용 공제라든지 문화에 관련된 공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입력해 봤을 때 그 내용이 보통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다양하게 이 신용카드 공제가 우리 실생활에서는 너무나 많은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제한 기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그것만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를 할 때요, 신용카드 사용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다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이라면 공제해줍니다. 다시 뭐라 그랬어요? 요런 게 시험 문제예요. 신용카드 사용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만 든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그래서 얘는 부양가족이라도 공제 대상이 돼요. 즉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요, 지금 직계 비속인 우리 아이가 지금 대학생이에요. 그럼 만 20세 넘었겠죠.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공제해줘요. 근데 그걸 몰라. 그래서 요 대학생들이 씀씀이가 나보다 커. 나는 되게 조금 쓰는데 애들이 뒷담화 있어. 근데 그 공제 못 받잖아요. 근데 연말정산 할 때 합산 신고하잖아요. 그럼 부양가족으로서 그 신용카드, 그다음에 현금영수증 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는 족보요건에 해당되죠. 해당되는데 형제, 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안 해줘요. 이게 좀 이런 차이점들을 진짜 알아야 되고 외워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 누구 거는 안 된다? 형제, 자매 거는 형제 또는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 된다 안 된다? 공제 안 돼요. 근데 우리 생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결제수단이 어마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신용카드 사용 액 공제 중에서, 자, 신용카드로 이거 한번 사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의료비.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또는 부양가족이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100만원 치료비로 결제를 했는데 현금 들고 와서 결제해 줄까?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죠. 그러면 여기 세액공제에서 우리 의료비 공제 있는 거 보셨었죠? 세액공제에서 의료비 공제로, 세액공제에서 얘는 특별세액공제인데 의료비 공제에서 100만원을 사용했다고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12% 곱해가지고 12만원 이렇게 세액공제가 될 텐데,
얘는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했잖아요. 그럼 신용카드 여기에서도 공제가 되나요? 예. 의료비에서도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여기에서도 100만원 똑같이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100만원 공제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시험 문제에서 잘 내는 중복공제가 돼요. 중복공제라는 뜻은 똑같은 금액을 사용했는데 의료비에서도 공제해주고요.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얘도 공제해준다고 하는 항목이 중복공제. 그래서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게 여기 의료비 공제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공제가 있느냐면 두 번째는 교육비 공제예요. 교육비. 보통 교육비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됐던 관련된 우리 지금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관련된 어떤 그 등록금이라든지 그걸 카드로 많이 낼 수 있죠. 그러면 그 교육비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겠죠? 교육비는 세액공제인데 교육비로 여기도 100만원이라고 할까요?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100만원. 그럼 여기도 뭐 12%, 15%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공제를 해줬는데 여기 결제를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면 교육비로도 100만원 이렇게 공제를 해준대요. 근데 이 공제를 해주는 거,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은 초등학교 전이에요. 그럼 보통 초등학교 가기 전이라면 학원들 많이 다니겠죠. 근데 얘는 제도권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의 교육비로 들어갔던 것, 즉 학원비라든지 영어학원, 뭐 과학학원, 수학학원 할 거 없이 거기서 분명히 카드로 결제할 거 아니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는 학원 교육비로서 교육비로서도 공제해주고 신용카드 사용한 것으로서도 공제해준다. 얘가 바로 중복공제예요. 그래서 얘는 초등학교 전 미취학 아동이라고도 불러요. 또 누구?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교육비로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요 두 가지를 제외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다 얘기해 볼게요. 말 나온 김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험료 있어요.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기부금이 있어요. 요 밑에 얘가 다 세액공제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기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공제도 있어요. 세액공제. 그 다음에 위에는 연금도 있어요. 사적 연금. 지금 이런 항목들을 주로 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항목들에서 결제해서 공제해줬던 항목은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또 신용카드에서 공제해준다? 안 해준다는 거예요. 즉 다른 항목에서 공제해준 항목들은 원칙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공제, 배제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주는 게 딱 두 가지 있대요. 뭐 의료비하고 교육비. 교육비도 누구에 대한 거?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은 교육비에서도 신용카드 사용한 것으로도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입력할 때 했던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득자인데 여러분이 영어학원 다니기 위해서 또는 회계학원 다니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고 카드로 결제하겠죠. 그럼 그 카드 사용액 교육비로 공제해주나요? 안 해주나요? 교육비. 여러분들은 대상 없다 그랬죠. 초, 중, 고, 대 그 이상 다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러나 뭐로는 공제가 돼? 아이 그거 말고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거기 놀러 가는 거. 수학여행? 교복. 그것도 중복공제 가능하죠.
아니 중복공제 불가능하지. 왜? 학교 다니는 초등학교부터 그다음에 고등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거는 공제가 다 가능해요. 그죠? 근데 교육비로는 공제가 가능한데 그거 결제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왜? 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만 중복공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요거 금방 이해가 되면 있잖아요. 이런 문제 나오면 아 세상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이기도 해요. 들어만 두면 안 그런데 안 들어두면 못 맞춰요. 이 문제는. 그럴 수 있겠죠. 자, 다시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중복공제가 가능한 것은 교육비하고 의료비. 교육비는 누구에 대한 거?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것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좀 이따가 신용카드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항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큰 틀만 잡으면 내용이 어떤 거겠구나라고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일단 가장 중요하다기보다는 기출문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형제자매 거 된다 안 된다, 신용카드. 의료비하고 교육비 두 개는 중복공제 가능하다. 교육비는 누구 것만? 미취학 아동 것만. 됐죠? 다른 데서 월세를 내는데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겠죠? 근데 공제 가능하다? 월세액으로는 공제주지만 카드 사용한 것으로는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번 보험료 카드로 지급했어요. 그럼 보험료로 낸 거는 보험료에서 공제해주죠. 근데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신용카드에서 공제해줘요? 중복공제. 아까 너 받았잖아.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접수가 되셨는지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인지라 다음 페이지에 여기선 131페이지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공제 대상 나와 있죠. 근로자, 근로소득자,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 사용이랑 기초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란 말 없죠, 이거. 그죠? 그렇게 놓으면 안 되지,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면 내 직계, 비속이 지금 대학생이라면 공제 못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시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나이 제한 없다 그랬어요. 형제 자매 및 장애인 직계 비속의 장애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그런 것들 거기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직불 사용, 직불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흔히 쓰는 체크카드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돈 계산에 대한 걸 조금 저기 한다면 어떤 거 사용해야 되겠어요? 굳이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고 여기 체크카드 사용이 되는 거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와 그다음에 체크카드 두 가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평상시에 큰 돈 아닌 것들 다 체크카드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등등한 이유가 있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일이 있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거기 공제하는 금액 대상 금액이 2배예요. 15% 30%면 나중에 환급받을 때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답니다. 물론 연봉이 크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런 게 많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공제한도는 뭐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얼마 이거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금액 한도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우리는 대부분 300만원 정도에 다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거기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요. 카드를 사용하는데 카드로 결제했는데 이런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공제 인정 안 해준대요. 아니 근데 선생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다 구분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 자료도 집계된 거에 이런 것들은 지가 알아서 다 빼놨어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뭘 준비해야 돼? 연말정산 할 때 실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국세청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론 문제 나올 때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사업소득, 즉 사업을 운영하는 그 사업자일 경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근로소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을 따지고 있죠. 그래서 사업 관련 비용 지출액 그러면 회사에서는 우리가 재무회계 배웠던 대로 얘를 갖다가 비용 판관비 처리해 놨을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또 공제해줘? 말 안 되죠. 회사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현금 영수증을 사용했던 다 비용 처리해 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업소득자들한테는 별도로 이렇게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신용카드 사용했다고 현금 영수증 사용했다고 신용카드 사용 공제 이런 거 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여러분 혹시 그 시중에서 깡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깡, 새우깡, 양파깡 뭐 이런 거. 그렇지, 깡. 카드를 갖다가 카드의 원래 용도는 내가 물건을 사고 난 다음에 그걸로 결제 수단이죠. 근데 난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100만원어치 물건 샀다고 긁을 테니 나한테 지금 80만원만 90만원만 주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게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거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 실제로 있어요. 그걸 깡이라고 부르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거 금전을 갖다가 돌려쓰기 위해서 실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 대가를 결제하고 그 대가를 할부로 나눠 놓고서 선이자를 먼저 띄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걸 우리는 깡이라고 그래요. 이런 게 대표적인 예란 얘기예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카드를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 비용에 대해서 별표해놨는데 자 이것도 말로만 들어요. 지금 신용카드로 승용차 샀어요. 그리고 결제를 뭘로 했냐면 신용카드로 할부를 했단 말이죠. 가능하겠죠. 그런데 신용카드 한도액이 엄청나게 커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소형 경차라고 하는 모닝 같은 차 사더라도 지금 미니멈 1,400만원은 줘야 돼요. 그럼 최소한 내 신용카드 결제액이 1,000만원대, 2,000만원대는 돼야지 결제할 수 있죠.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저기 공제해준다는 뜻이 아니라 중고자동차. 신차는 안 돼요.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거기 몇 프로? 10%를 공제해 주겠대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후에 직장 다니시면서 중고차 살 기회가 생긴다면 반드시 신용카드로 하셔야겠죠. 왜? 연말정산할 때 그거 10% 공제해 준다는데 어차피 돈은 나가는 건데. 그죠? 여러분 모르겠어요. 차후로 계속 앞으로 계속 살 날들이 많으실 테니까 살면서 이런 지식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똑같은 월급을 받는데도요 나중에 차이가 많이 생겨요. 그 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서 지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는 제 입장에선 그래요. 지금 제 수업 때 배우는 많은 지식들은 뭘 알면 알수록 돈도 되고요, 남도 도와줄 수 있고요. 내가 이걸 모르면 나중에 사업할 때 뭐뭐 할 때 다 돈 내고 물어봐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뭐예요? 그냥 시간 때우는 것보다는 한마디라도 들어두는 게 도움이 된다면 자격증 안 따면 어떻겠습니까? 260시간 했다고 자격증 딸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배워두면 이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지식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국민건강보험료. 참 이렇게 기억해요. 이건 전 계속 설명을 할 것이지만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카드로 결제했다,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다, 깡그리다 한대요. 누구한테? 다시 카드를 결제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카드 결제액은 카드 사용액으로 공제 안 된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또 아파트 관리요금도 있죠. 인터넷 요금 있죠. 이거 다 안 돼요. 그런 걸 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둘셋 넷 다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요. 가끔 물어봐요. 얘는 신용카드를 갖다가 해외에서 사용했다, 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교육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그건 돼. 교육비는 되는데 해외여행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갈 때 거기 고등학교까지 사용했던 그 교육비로 공제되는 항목들 있죠. 교육비로 공제된 것들은 여기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할지라도 얘네들은 공제 대상 제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세,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료, 얘네들 몽창 다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로 이용하면서 톨비 내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라고 했죠. 상품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얘도 잘 나오니까 상품권도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에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에서 가끔 나오는 거, 거기 리스료, 리스 했는데 이거 리스는 차를 빌렸다는 뜻이거든요. 그 리스를 받은 거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얘도 신용카드 사용에서 공제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취득세는 세금이잖아요. 그죠? 등록세도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 보험 용역 관련된 지급에, 그러니까 금융과 그 돈에 관련된 것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상품, 리스, 금융상품, 보험 이런 것들 카드로 결제하는 것들 대부분인데 얘네들은 몽절이 다 안 돼요. 왜냐고요? 얘가 공통적으로 다 대부분 면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해서 기부하는 정치자금 중 세액공제. 정치자금 기부했다면 기부금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신용카드에서 공제 안 된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항목인 소득공제에 있는 항목들을 한번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소득공제하고 기타 세액공제 같은 경우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